일반 담배보다는 좀 더 안전할 것이란 생각도 있고 또 향이 첨가된 제품이 나오면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로 인해 폐질환을 앓거나 숨지는 사례까지 잇따라 보고되면서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는 얼마나 유해한지 또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합니다. 남종혁 기자. 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엔 전자담배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자는 360만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18살인 아담 허겐 리더. 폐 기능이 손상돼 입원했습니다. My lungs feel like they're being crushed by like 20 pounds. 18 years old. My lungs are like a 7-8-year-old's. 17살 트리스턴도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자담배 흡연 전력이 공통점입니다. Things like nickel and tin and lead, these are heavy metals that can cause direct damage to the lung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질환 의심 환자가 5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증기로 된 니코틴이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첨가제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t this point, I think caution regarding all products is recommended.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처음 보고됐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폐질환을 앓던 성인이 지난달 22일 사망한 겁니다. There have been in past years and past months reported severe outcomes related to vaping. But with this investigation, yes, this is the first death reported. 인디애나와 LA 등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3건이나 됩니다. This was in an older adult who had chronic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but it is clearly believed that vaping was a probable potential cause of death in this person.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자담배 찬반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진행됩니다. Tobacco companies say that they're targeting adults, but they're using flavors that attract kids. Once you stop how they're getting it, then it doesn't matter what flavor it is. There's still flavored alcohol out there. Why aren't we taking that off the shelf? 찬반의 대립이 맞서는 가운데 뉴욕과 미시간주는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내년부터 유통을 금지합니다. 전자담배 업체 줄은 CEO 사태에 이어 광고를 중단했고 유통업체 월마트는 판매를 자체 중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But we can't allow people to get sick, and we can't have our youth be so affected. But people are dying with vaping, so we're looking at it very closely. 1억 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중국. 심지어 초등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아예 대량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폐해가 확산되자 중국 당국도 비상입니다. 항저우와 난닝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시는 전자담배를 흡연 통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即便是你用其他的手段将尼古丁加热变成烟雾吸入，这对人体还是有害的，这肯定是一种不良的引导。
담배 2위 소비국 인도는 지난 18일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Production, manufacturing, import, export, transport, or sale, or even distribution, e-cigarettes are all banned.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하지 않도록 차단한 겁니다. 위반하면 최대 3년형까지 받게 됩니다. 77% increase हुआ है जो स्कूल गोइंग कॉलेज गोइंग यंग अडल्ट्स या बच्चे जिसको हम कहते हैं टीनेजर्स में 여기에 호주와 태국,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정책은 어려운 걸까요?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중국의 멸종 위기종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동남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윈난성 시상 반나주에는 수백 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가 경작지가 망가지고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등 만만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야생 코끼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실험 현장을 안양봉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열대 우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중국 유일의 야생 코끼리 서식지 남부 윈난성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 코끼리가 밀림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这死了80位国人了，天津了。今年吗？今年猛旱些，这点大豆干，大豆干下来的也得是走死了有，前几天大黄巴也走死了有。家里面뭐 야생 코끼리와 인간의 공존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부처상이 중생을 굽어봅니다. 아름다운 사원에 눈에 띄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코끼리, 몸은 공작새 모습을 했습니다. 코끼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거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처를 숭상하고 코끼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곳의 풍습은 태국과 같은 민족인 중국의 소수민족 다이족에서 유래했습니다. 야생 코끼리 보호구 중 가장 큰 멍야쯔 보호구입니다. 깊은 숲, 많은 강수량과 물, 충분한 먹거리, 야생 코끼리가 살기에 알맞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以前象是比较多的，最终的话，大象它就是没有自己它生存的栖地也是减少了，所以我们大象就从北方最后慢慢迁徙，至今呢一直迁徙到云南。 잎이 넓은 이 나무는 코끼리가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这个呢，大象为什么非常爱吃它呢？因为它这个怎么说呢？它可能就是比较嫩一点，然后它也很有那个它吃下去也很那个方便嘛，然后它就会吃它的嫩叶。 중국에 살고 있는 야생 코끼리는 모두 300여 마리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인 150여 마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야생 코끼리 보호구로 지정된 것은 1985년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코끼리 개체수.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보호구 근처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입니다. 本来我们就怕大象嘛，只能避让，对大象那个避让开一点，离它离远一点。 거리를 두지 않았다가는 큰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那它不小心嘛，它对方碰到或者它采茶叶嘛，我们那边它茶地来会遭际啊呢，还会被大象遭了。现在更多就住里面大黄巴村里面，每天都有。 매일 야생 코끼리가 나타난다는 따황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밭 주변에 배설물만 남겨놓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大象出来的时候，对我们庄稼进一步的吃了就吃了，不吃了就踏坏了，踏死了。 실제 코끼리 떼가 덮친 옥수수 밭은 제대로 남은 옥수수가 없습니다. 더 큰 위험은 사람입니다. 就被大象追，那么喝死他们了，就是被大象，他们就死了三轮摩托啊，三轮摩托，店员忙不得行逼，就快点杀，杀头了。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이동하며 먹는 습성이 있는 야생 코끼리는 인간 마을이나 경작지라고 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또 2월에서 4월 물이 귀한 금기에 짝짓기철까지 겹치면 시상반나주는 난리가 납니다. 造成9辆车受损，期间他冲撞一辆载满吉林游客的大型旅游巴士，所幸没有人员伤亡。 大象直接冲着我们的前车门就过来了，然后大象用它的前脑袋，然后撞到了我们的那个车的侧门上。 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낸 경보 문자를 보면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던 날, 이날 하루에만 징용시 지역에 목격된 야생 코끼리가 모두 12곳에 71마리입니다. 지난 91년부터 14년까지 윈난성에서 코끼리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55명, 부상자는 305명이나 됩니다. 코끼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인간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경작지가 들어서면서 갈수록 서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야생 코끼리와 인간의 공존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코끼리 출몰이 잦은 마을집을 삥 둘러 높이 2.5m의 강철 파이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他们要倒放一天，起码噼里啪啦是做那就是他是家人吃的，他是经过正当经吃嘛，嘎，不管米不管什么了嘛，嘎，还是经过吃。当他危下去后，他进不了就不会来损失什么嘛，嘎。 길목마다 설치한 코끼리 비상경보 문자 전광판, 주민들께 발송되는 시당국의 비상 문자, 마을 멀찍이 남겨둔 코끼리 먹거리용 경작지도 공존을 위한 실험입니다. 멸종 위기종 1급 아시아 코끼리, 야생 코끼리와 인간의 공존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윈난성 시상반나에서 안양봉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고 증세가 더 심해지면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티안 씨 혹시 이거 무슨 병인지 아시겠어요? 네, 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치매잖아요. 예,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또 뚜렷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치매 정복은 아직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돌봄센터가 특별한 방법으로 치매 환자들의 기억 향상을 돕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PD 특파원입니다. 올해 77살의 제키 할머니. 오늘도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 할머니는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지역 방송국 앵커로 활동했던 제키 할머니. 하지만 이젠 자녀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My mom has 3 kids. You have Kevin, Kim, and Darren, right? I'm in the middle. Kevin, Kim. Oh, that, okay. Yes, that. 미술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할머니는 지금도 카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These are her little greeting cards, and she started with her own little brand. She's very organized, and So she remembers this, and then this work helps her
keep organized, stay focused. 할머니가 좋아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근처의 노인 돌봄센터를 찾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이곳은 평범한 돌봄센터가 아닙니다. 시골 동네처럼 꾸며진 센터엔 구식 자동차와 공중전화 박스가 서 있습니다.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집안에는 골동품 같은 물건들이 가득하고 흑백 TV에선 수십 년 전의 인기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가판대에 진열된 신문과 잡지는 모두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마치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진 이곳은 사실 치매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돌봄센터입니다. 1950년대 풍경 그대로 꾸며놓은 식당에서는 그 시절 유행했던 빙고 게임이 펼쳐집니다.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의 제목을 맞추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치매 환자들입니다. What's this song?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제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옷가게입니다. 복고풍의 옷과 장식품들을 고르며 행복해합니다. What do you like here? Here? Well, I like to do things here. You love dresses? Yes. You love the dresses, you love jewelry? Yes, exactly. I think the joy that it brings her, that she has a place to go, it gives her a sense of purpose. She has a place to go and she has people around her. Absolutely. That cheer her on. They know her story. 글래너 타운 스퀘어 센터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억 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치매 환자 돌봄 센터입니다. 가까운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려도 먼 과거의 일은 기억해내는 치매 환자의 특성을 이용해 기억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Our goal here was to create a environment that was immersive and really based on the usage of reminiscence therapy, which again essentially says that not only people make their strongest memories, but if you surround them by those tangible prompts from their past, that it will help reduce agitation, improve mood, and improve sleep quality. 현재까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추억을 매개로 한 추억 치료로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t's more of a mitigating intervention, and it's more about keeping intact what is still functioning in their brains. The key here is to keep memories strong. Those memories have to be utilized on a regular basis. 스포츠는 음악만큼이나 강력한 추억의 매개체입니다. 흑백 TV로 중계되는 옛 야구 경기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야구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오랜 역사만큼이나 각자에게 남아있는 추억들도 다양합니다. We have people in the program who almost seem like they'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or they're not really tuned in.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ll perk up and know the answer or remember a player. And it's a beautiful thing to see them be successful and happy. And that's really the goal of the program. 평생 스포츠 기자로 일했던 밥에게는 야구를 추억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더욱 각별합니다. We were very excited about it because I knew it would really interest him and would be good for him to recall some of the great stories he has. He's really enjoyed it. As a matter of fact, he asks many times a day, when is the next baseball program? 야구를 활용한 추억 치료에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거 풍경을 재현한 돌봄 센터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So when people are cued to reminisce about the past, they fire neurons, little electrical impulses that help them grow new brain cells. So while we can't take the dementia away, we can certainly keep it at bay for a bit longer. And more importantly, we really
make people feel calm and less agitated, and that's big in dementia.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추억 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잃었던 웃음과 편안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김영선입니다. 저렇게 기억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좀 맞아요. 슬프기도 하고 하루빨리 우리 인간이 이 치매라는 병을 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센터를 창립하신 분이 글래너 박사라는 분인데요. 밤늦게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보호자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간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전화를 받고는 치매 환자는 물론이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억 치료나 회상 치료를 통해서 이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이 평균 12%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치매가 대중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를 바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1994년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거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 가서는 사실 어린아이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 떨어졌고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미국 최고 부자인 록펠러 가문의 안주인 블란체 록펠러, 그다음 철의 여인으로까지도 불렸던 마가렛 대처스상도 이 치매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환자와 가족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 만큼 하루빨리 치매 치료법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원주민 아이누족이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인구가 1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침략해 탄압하면서 인구도 크게 줄고 언어까지 말살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갑자기 아이누족을 일본의 원주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민영 특파원이 홋카이도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북쪽의 거대한 땅 홋카이도. 우리나라 면적의 85%에 이르며 울창한 산림과 호수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인간을 의미하는 아이누족. 짙은 눈썹과 선 굵은 얼굴이 특징인데 남자들은 콧수염과 구레나룻을 길렀고 여성들은 문신 등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1400년대 중반부터 평화롭게 살던 이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홋카이도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동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요하며 아이누 말과 문화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홋카이도 전체 인구는 530만 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아이누족은 13,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아이누족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겁니다. 홋카이도 니부타니 마을에 자리 잡은 아이누 문화박물관. 지난 1991년에 개관했습니다. 아이누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1000여 점 이상의 물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누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아이누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アイヌ語を流暢に喋れる人もいないですし、アイヌプリですね、アイヌの風習で、ずっと生きてるっていうような感じの人もいないですから。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삿포로 대학. 리듬에 맞춰 한바탕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이름은 우레시파. 함께 성장한다라는 뜻의 아이누 말입니다. 전체 회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아이누족이 아닙니다. 人間と例えば自然とか動物だとか身の回りのものと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対等なその友好関係っていうのがすごいそのアイヌの世界観の中で作られている。 아이누족의 역사와 생활에 대해서도 배우고 선배와 토론도 합니다.
이어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누어 학습 시간. 이랑 가랍테. 이랑 가랍테. 이랑 가랍테. 이랑 가랍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문화의 뿌리가 언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大学に入ってからアイヌ語を勉強しました。最初はだから右も左も分から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自分でやっぱりアイヌ語を使いたい、アイヌ語で喋ってみたい。 이 대학 혼다 교수. 세계에 몇 명밖에 없는 아이누어 전문가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빼앗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누 마을에서 10년 넘게 숙식을 하며 아이누어를 직접 익혔습니다. アイヌ語の場合はそうじゃなくって本人は望まないのに、主に明治政府の同化政策によって言葉を奪われてしまったので 아이누어는 말은 있지만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アイヌ語はやっぱりこういう音がたくさんあるので小文字を使います。どのカタカナ小文字使うか随分揺れ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ローマ字表記の方がよりアカデミックな立場としては使いやすいということで。 아이누 자료관. 이 자료관 초대 관장인 카야노 시게루 씨. 1994년에 아이누족 최초로 일본 참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국회에서 아이누어로 첫 연설도 했습니다. 그가 아이누어 사전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아이누족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700시간 넘게 녹음한 뒤 이를 정리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言葉は民族の証であると。言葉さえ残っていればアイヌ民族として認められるんだと。だから言葉が重要だと。 그런데 동화 정책을 펴며 아이누 흔적 지우기에 치중하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올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아이누 문화를 활용해 지역을 진흥시키겠다며 아이누 지원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누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올해서야 비로소 원주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지 600년 만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속셈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북방 영토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이누족이 일본의 원주민인데 북방 영토에도 아이누족이 살고 있으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아이누족은 이 법안에 전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同化政策を取ったことに対する反省もなく謝罪もなくただアイヌは日本の先住民族だって字面で言ってるだけ 일본을 돌변하게 만든 건 러시아의 한 발 빠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 열도, 즉 북방 영토를 방문해 아이누족을 러시아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이 올해 초 허겁지겁 아이누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아이누족과 논의도 없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쿠릴 열도, 즉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해 자신의 최대 성과로 과시하려 하지만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는 러시아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이민영입니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제일 먼저 조동준 교수님이 준비했죠. 부정부패에 맞서는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준 소식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집트 국기잖아요. 그렇죠? 시위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위를 한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선정한 업은 알리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의 주인공 알리는요. 이집트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집트의 영화 배우이고요. 건설업자라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최근에 LCC 대통령 그리고 군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مش عارف منين فوق قوي
وبيجامل واحد صاحبه في فندق معدي ال 2 مليار او ب 2 مليار. واللي انت بتعهد الشعب المصري تعمل قدها لسه 100 مره، والناس مش لاقيه المام، والشباب بتتخرج من الجامعه بتلاقي الستاره سودة. 알리는 이 동영상에서 LCC 대통령과 군부는 집무실과 관저를 짓는데 공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22일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LCC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알리라는 인물이 이런 대통령의 비리를 어디서 입수를 한 건지 주장을 믿을 수는 있는 건가 싶네요. 알리는 이집트 군과 지난 10년 동안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건축 사업을 벌였거든요. 2012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인 LCC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있었을 때 그의 개인 저택을 지어줬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서도 별장 그리고 빌딩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부자의 비리가 폭로됐으니까 이집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집트 하면은 2011년에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아랍의 봄 이거를 거치면서 그 민선 대통령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2013년 11월에 지금 LCC 대통령이 이제 군부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집회는 일절 금지하고 금지에 대한 이의 제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이 공포 정치가 대단했었는데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게 너무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시위는 알리 동영상에서 촉발됐지만 그동안 이집트 국민들은 LCC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해서 쌓아왔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집트가 2016년서부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전제 조건으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서는 이 국민들한테 줘야 될 보조금이라든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통령과 군이 자기의 이 속을 챙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죠. 무엇보다도 이 이집트 국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알리의 동영상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란 기자님이죠. 저도 업입니다. 진정한 나눔을 신천한 사람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부. 가운데 분 유명한 페리스 힐튼이 기부를 했나요? 어떤 이야기일지 비슷한데. 기부를 했네. 네, 보여주시죠. 제가 선정한 업은 베런 힐튼입니다. 이 베런 힐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을 30년 넘게 이끌면서요. 전 세계 3천여 개의 지점을 보유한 호텔 왕으로도 불리는데요. 19일에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힐튼 호텔 뭐 워낙 유명한데 얼마 전에 크리스티안 씨가 다녀왔다고. 맞아요. 거기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 멕시코 독립기념날 행사를 하는데 왜 세계적인 호텔인지 알겠더라고요. 힐튼 호텔을 세계적인 호텔로 만든 데는 베런 힐튼의 공이 참 컸습니다. 10대 때부터 발레 주차 업무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인 콘레드 힐튼을 도와서 지금이야 뭐 호텔에 에어컨 있고 TV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처음으로 그걸 호텔에 도입을 하면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힐튼 호텔을 확장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베런 힐튼은 모델 겸 사업가로 유명한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페리스 힐튼 하면 엄청난 체력이 먼저 떠오르는데 세계 10대 VVP 카드 중에 하나인 블랙 카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카드의 월 사용 한도가 바로 6억 원. 페리스 힐튼이야 그런 이제 소비로 사실 유명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베런 힐튼이 더 놀랍습니다. 이분이 통 큰 기부, 너무 통이 큰데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라는 운동인 기빙 플래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007년에 자신의 재산 가운데 97%를 콘레드 힐튼 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살아생전에 호텔과 카지노 등을 팔아서 1조 5천억 원을 기부했고요. 나머지는 사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전 재산의 97%를 기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베런 힐튼의 통큰 기부는 아버지 콘레드 힐튼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콘레드 힐튼은 고통받는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하겠다라면서 콘레드 힐튼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베런 힐튼이 생전에 아무리 위대해도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에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분인 것 같아서 이번 주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베런 힐튼 이번 주 두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크리스티안 씨죠? 네, 오늘 트리플 업입니다. 네. 저는 마음이 훈훈해지는 도전 관련 소식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담배꽁초고 가운데 저게 뭘까요? 별로 훈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림이. 이번 주 세 번째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업은요, 병을 채워라입니다. 병을 채워라는 최근에 SNS에서 유행하는 캠페인인데요. 버려진 담배 꽁초를 주워서 빈 병에 가득 채우고 사진을 찍고 병을 채워라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SNS에 올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데 이런 아이디어 누가 냈을지 궁금해요. 이 캠페인은 프랑스의 10대 소녀인 아멜 탈라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SNS에 50m 거리 안에서 담배 꽁초를 주워서 물병에 가득 채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 병을 사진을 찍고 병을 채우자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SNS에 올렸는데 그 SNS 보는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었고 유행이 된 거예요. 아까 20분 걸렸다 그랬는데 네. 저는 한 2분만 해도 이 병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버려서. 네, 맞아요. 사실 여기저기 버려지는 담배 꽁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환경보호단체가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많이 수거한 쓰레기를 발표했는데 1위는 바로 담배 꽁초였어요. 근데 요즘 워낙 또 빨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그렇죠. 플라스틱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었네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담배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담배 몸에 안 좋으니까 그 나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 필터들 있잖아요. 네. 그 필터들도 플라스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담배 필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분해되는 것만 10년 넘게 걸리니까 오히려 우리 환경에 훨씬 해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 병을 채우라 캠페인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주에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SNS에 널리 퍼지고 있는 담배꽁초 줍기 캠페인 이번 주 세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론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죠.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죠. 이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권력 남용이다. 지금 현재는 탄핵론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유력 대권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점을 캐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래를 했는가 혹은 압박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나누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약 4억 달러 정도 군사 원조가 할 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류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의 뒷조사에 대한 대가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속기록, 통화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제가 통화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좀 마피아 정치 스타일이다.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아담 시프트라는 정보위 위원장이신데요. 거기도 이제 마피아 스타일의 통화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게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통화를 했고 그리고 통화의 뉘앙스가 미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나 좀 페이버가 필요해. 뭐 이런 건 굉장한 암시죠. 그런 점에서 충격적인 메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응 조치에 대한 거는 속기록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일까요?
그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 지금 헌터 바이든이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라는 그 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소유주가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봐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제국인 푸틴과 맞선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의 강력한 뒷배가 필요한데 2014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강제로 병합되었을 때 국제사회에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안보에 굉장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친러 반군들과의 내전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이 내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원조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화 통화에서 뭐 말하자면 당신의 훌륭한 선거 전략을 내가 적용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부를 다 했던 거 그만큼 취약하니까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절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번 사태를 미국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So did you read about like the... Oh yes, yes, I heard it this morning. I never saw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and it is unconstitutional. I personally think it's just despicable and against the democracy. Working with a foreign power to go against our political opponents, that's like from an old school dictator's rulebook. 사실 펠로시 의장이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론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다음에 탄핵 절차에 착수한 거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완전한 마녀 사냥이다 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여성 초선 의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도부까지는 호응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거가 조금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되게 큽니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미국 역사상에서 보면 탄핵이 추진됐던 대통령은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는 상원에서 정말로 탄핵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부결돼가지고서 탄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이거든요. 그 여성과의 성 스캔들이 있었고 추문이 있었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었지만 상원이 기각을 시켜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리 봐도 탄핵에서 통과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실제 탄핵 소추가 일어나기 전에 사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화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까지는 충분한 탄핵적 사유가 있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뚝을 막아온 거죠. 뚝을 막아오다가 이번 건은 통수권자로서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활용, 외국 정상에 대한 협박, 그리고 선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바이든 부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조사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도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그 소문 자체가, 그 의혹 자체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는 청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부통령을 퇴임할 당시에 전체 신고한 재산이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청렴 이미지와 아들의 부패 이미지가 겹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갈 수밖에 없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바이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1위 후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하자면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변호사로 줄리아니를 임명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11 테러 때 뉴욕 시장으로서 활약했고 그 이전에 아주 상당한 수사력이 있는 검찰로 이름 높았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줄리아니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바이든 부자의 약점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알아내서 어떤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위한 계략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논란이 또 탄핵 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두 사람의 정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이슈가 2020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글쎄요, 지금 이제 한 몇 달 전서부터 미국 내 전문가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트럼프 재선은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었어요. 몇 달 전에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서 농민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무역 전쟁 영향도 있고 경제가 악화되는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층들, 특히 백인 여성층들이 지금 이반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반.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 정책.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중도층들의 좀 이반들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캔들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를 기득권으로 몰아가기. 과거 힐러리한테 써먹어서 이겼던, 힐러리 이메일로 이겼던 걸 이번에 재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북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한반도에서의 스펙터클. 이 두 가지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니까요.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빨간불이 켜진 건 분명합니다. 네, 아직 미국 대선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쉽게 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